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이고 이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칸의 새 역사를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줄리아 듀크르노는 칸 역사상 단독 수상으로는 최초의 여성 황금 종려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스무비 칸 특집 마지막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애당초는 3부 정도로 끝내려고 했었는데요, 이번 수상 결과가 하도 흥미진해서 간단한 총평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황금 종려상은 30대 후반의 프랑스의 여성 감독 줄리아 듀크르노의 티탄이라는 영화에 돌아갔습니다. You ready? I'm ready. It's now? Yes. Okay. The Palme d'Or, Titane. 사실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이고 이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칸 현지에서 발간되는 그 데일리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스크린 인터내셔널 같은 데서 4점 만점에 1.6점을 얻으면서 하위권에 머물렀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평점에 의해서 수상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에서 별다른 주목을 끌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영화 자체가 워낙 논쟁적이었기 때문에 그 호불호가 막 갈리면서 열광적인 지지와 어떤 혐오가 같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파이크 리를 수장으로 한 칸 심사위원단은 여느 때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해외 어떤 매체는 이번 칸 영화제는 그 심사위원단의 승리였다, 트라이엄프였다라는 이런 평가를 내리던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칸의 새 역사를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줄리아 듀크르노는 칸 역사상 단독 수상으로는 최초의 여성 황금 종려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28년 전에 제인 캠피온이 피아노로 칸 역사상 최초로 수상을 했을 때, 그때는 첸카이거의 패왕별이와 공동 수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성 단독 황금종려상 수상자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새 역사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흥미롭게도 이 감독은 자기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자기 자신과 자기 영화를 규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감독의 바람이지, 우리는 그 감독이 여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외면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차별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성이냐 여성이냐라는 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영화는 장르가 범죄 스릴러인데 엄밀하게는 공포성 범죄 스릴러입니다. 공포 영화가, 그리고 이렇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공포물이 칸의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예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도 파격적이고 이변이라고 평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를 하면, 어릴 적 사고로 인해서 티타늄이 머리에 박힌 소녀가 성장해 가면서 자동차와 이상한 과열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실종된 소년인 척 가장하면서 그 소년의 아버지를 만나면서 기행을 펼쳐가는, 근데 이때 기행은 놀라지 마십시오, 연쇄 살인마입니다. 네, 티탄이 궁금하신 분들 왓챠에서 머지않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2016년 칸 비평가 주간에서 선보이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장편 데뷔작 로를 여러분이 구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 영화이면서 시인까지 치닫는 극단적인 공포물이었는데, 여러분이 로를 보시면은 아마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면서 티탄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영화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젊은 여성이 연쇄살인범이라는 이런 사실, 그리고 공포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30대 후반의 여성 감독이 칸 역사상 최초로 단독으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다. 이것은 역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이후 칸이 어떤 변화의 길을 걸을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길을 계속 걸어갈지, 아니면은 이것이 예외적인 선택으로 그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판단컨대 칸의 그 외연과 내표가 한층 더 확장되고 심화되리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칸은 그동안도 굉장히 자유롭고 아주 느슨한 그러한 행보를 걸어왔는데, 이때 느슨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이번 칸의 수상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칸이 훨씬 더 흥미진진한 행보를 걸어가겠구나, 그런 기대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가지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시기든 칸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그 칸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 간절합니다. 그 심사위원 대상과 심사위원상도 각 2편씩 가져갔죠. 이 자체도 파격이고 이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렇게 두 부문에서 공동 수상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선택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데요. 심사위원 대상은 아시가르 파라디의 영웅과, 그리고 핀란드 유오 코서마넨의 컴파트먼트 넘버 6, 그리고 심사위원상은 2010년 황금 종려상을 거머쥐었던 태국 아페차뻥 유라 세타쿤의 메모리아와 이스라엘 나다브 라피드의 아헤드의 무르이 같이 상을 가져갔죠. 제가 이스라엘 영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피력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큰 상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역시 상을 가져갔죠. 그리고 감독상은 제가 황금 종려상을 예상했던 레오스 카락스의 아네트가 가져갔고요. 감독상을 예상했던 하마구치 루이스키의 드라이브 마이 카는 각본상을 가져갔죠. 그리고 그 연기상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두 젊은 배우가 가져갔는데, 호주 영화 니트렘의 칼렙 랜드리 존스와 노르웨이 요아킴 트리에의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The Worst Person in the World의 레나 라인스베가 가져갔습니다. 이래저래 올 칸은 파격과 이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재미난 것은 제가 여기서 좀 위험함을 무릅쓰고 황금종려상, 심사위원 대상, 감독상을 예측했는데 아시가르 파라디의 영웅은 적중했고, 나머지 두 영화는 예측은 어긋났습니다만 다른 상을 가져가면서 나름대로 예측을 잘한 것이 아닌가 해서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의 위상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성과를 이뤘는데요. 개막식에 깜짝 등장한 봉준호만이 아니고, 또 시상자로 한국 영화인으로 두 번째고 배우로는 첫 번째로 나선 이병헌, 그리고 한국 영화인으로는 다섯 번째로 심사위원으로 나섰던 송강호. 올해 경쟁 부문에 진출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만은 여러모로 한국 영화의 이상이 빛났던 한 해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수상 결과로만 보면은 올 칸 영화제는 유럽 영화의 완승, 그리고 아시아 영화와 중동 영화의 대선전, 그리고 미국 영화의 완패로 결론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 3편, 한 편도 상을 가지 못했고요. 자, 유럽 영화, 특히 프랑스 영화는 황금 종려상과 감독상, 1등상과 3등상을 가져갔으니 유럽 영화, 그중에서 프랑스 영화는 완전히 쾌재를 부를 수가 있었을 테고요. 또 다른 그 부문에서 프랑스 아닌 유럽 영화들이 상을 여러 편 가져갔으니 이래저래 올해는 유럽 영화, 그동안 좀 자존심이 상했던 유럽 영화가 자존심을 완전히 만회하면서 그 완승을 거둔 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자, 심사위원장이 만약에 프랑스인이었다라면 두고두고 말이 많았겠죠. 그런데 심사위원장은 미국의 블랙 시네마의 기수였던 스파이크 리였습니다. 따라서 뭐 유럽 영화가 완승을 거둔 것 가지고 뭐 트집 잡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74회 칸 영화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파격과 이변을 많이 연출하면서 또 안배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마무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칸 특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